생리학 6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5장을 마무리를 못했는데 5장을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 연속 문제 말고 그 임상 초점에서 축상동맥경화증을 배웠는데 그에 대한 정리를 한 번 더 하고 갑시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 슬라이드는 마지막에 봤었죠. 메뉴에 보니까 축상동맥경화증이라고 하는 것은 동맥경화의 일종이다. 그죠? 근데 그 대동맥이나 분지, 내동맥, 관동맥, 신동맥 등에서 이제 생기는 것이고요. 이런 곳에 좀 국한적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축종이라고도 불립니다. 그 안에 이제 유지방이라든지 괴사된 그 조직의 붕괴물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꾸 진행이 될수록 그 혈관 내광에 협착이 됩니다. 그 밑에 있는 그림처럼 붙어버리는 거죠. 그 오른쪽 아래 보면 이제 점점 심해지는 정도를 보여주고 있죠. 또 혈전이 생기기 쉽네요. 그럼 혈전이 형성이 되면 내광은 더욱더 협착이 되겠고, 심하게 되면 혈관 자체가 완전히 폐색이 되는 거죠. 우리 혈관 폐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뇌혈전증, 뇌에 이제 혈전이 생기는 것이고, 심근경색, 심장이 근육이 이제 더 이상 안 뛰는 이런 것을 비롯한 혈전증은 여러 가지 경우에서 또 생깁니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흡연 이런 것들이 촉진자로 작용한다 돼 있고, 지난번에 우리가 임상 촉점에서 LDL, 배드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런 축상동맥경화증의 주요 원인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High Density Lipoprotein HDL은 GOOD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이 그림은 방금 살펴봤던 축상동맥경화증의 발병과 병리학적인 현상 이런 것들을 총정리해 놓은 그림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지난번 시간에 이 그림을 마지막으로 설명을 했었죠. 자, 이거는 창자 또는 신장의 내관과 세포 외 우리 몸 속에 있는 매트릭스 부분을 관통하고 있는 상피세포에서 물질의 수송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흡수, 분비, 그 다음에 정단막, 밀착이염, 기저청막 이런 걸 우리가 배웠고요. 여기에 연결되어서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151페이지에 있는 그림 5-21 그림입니다. 5-21 그림이에요. 자, 5-21 그림을 보기 전에 약을 한 번 더 정리합시다. GLUT, SGLT 꼭 그 풀네임을 알아놓기 바랍니다. GLUT는 글루코스를 운반하는 거네요. 글루코스 운반체예요. 그 다음에 SGLT는 S는 소듐, NA죠. 그 다음 G는 글루코스, GL 글루코스를 코트란스포트 같이 이동한다. 이런 약자입니다. 교과서 151페이지 6-2 포도당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당의 상피 관통 수송은 막 단백질을 이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신장의 세뇨관이나 소장의 내강에서 세포 외액으로 흡수되는 포도당은 상피세포를 관통하는 운반에 좋은 예가 되기 때문에 이걸로 설명하네요. 자,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수송 체계를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과서에서 1번, 2번, 3번 부분이 해당하는 것이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1, 2, 3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1번 내강으로부터 상피 안으로 나트륨과 함께 정당막에 있는 SGLT가 관여하는 2차 능동 수송을 통하여서 포도당이 이동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수송체를 이용하여 상피세포의 기저청막을 통해서 세포 안에서 세포 외액으로 포도당과 나트륨이 이동해 가는 과정입니다. 이건 전체적인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2번 자, 나트륨은요, NAKAT 페이즈라고 하는 거. 자, AT 페이즈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수송체 역할을 하면서 ATP를 ADP로 분해시켜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데 관여하는 효소. 즉, 수송체도 단백질이고, 그 단백질이
ATP를 분해하는 능력을 가졌을 경우에 ATPage를 한다. 정의를 내렸었죠. 이러한 NAK ATPage에 의해서 1차 능동 수송으로 세포 외액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포도당은 GLUT 운반체를 통해서 촉진 확산으로 세포 외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이 그림의 초록색 1번을 한번 볼까요? 자, 1번을 보기 전에 가운데 보니까 우리 상피세포가 있어요. 지난번 시간에 배웠던 왼쪽 그림을 그대로 다시 또 확대시켜 놓은 그림입니다. 위쪽은 신장 또는 창자의 내강이고요. 상피세포를 기점으로 해서 아래쪽은 세포 외액, 즉 이제 우리 몸의 매트릭스나 이런 게 되겠죠. 여기 상피세포가 일류로 쭉 있고 세포와 세포 사이에 타이트 정션의 점을 찍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글루코스와 나트륨 두 개를 보여주고 있어요. 소디움 두 개를 보여주고 있어요. 나트륨 마찬가지겠죠. Na. 근데 농도를 한번 봐주세요. 글루코스의 농도, 포도당의 농도가 신장이나 창자의 내강에는 낮게 되어 있고 나트륨은 높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상피세포는 어떻게 되죠? 포도당의 농도는 높아요. 그에 비해서 Na 농도는 낮아요. 자, 이 NA는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로 자연적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이동할 때 뭐와 같이 이동하죠? 글루코스와 같이 이동해요. 이게 바로 초록색 1번이에요. 그래서 NA 포도당이 같이 수송한다. 그래서 동반 수송체가 1번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NA가 들어올 때는 나트륨이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로 이동해오는 농도 기울기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ATP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럴 때 나트륨과 사이좋게 같이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세포내에는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요. 이 높은 포도당 농도는 포도당 농도가 낮은 세포 외액으로 빠져나가요. 이 2번이 되겠어요. 이게 뭐죠? GLUT 수송체입니다. 촉진 확산이에요. 즉 확산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수동형이죠. 그죠? 그렇지만은 어떤 매개체가 있다면 그 속도가 빨라지는 경우, 그는 우리가 촉진 확산이다 정의를 내렸어요. 세포 외액으로 포도당을 이동시켜요. 자, 나트륨은 NA는 어떻습니까? NA는 3번 NAKATPage를 통해서 나가요. 그렇지만은 그와 동시에 K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NAKATPage라고 표현을 해요. 자, NA 같은 경우에는 세포 내액의 농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또 세포 외액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농도 기울기에 역행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에너지가 필요한 상황이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ATP를 사용을 해야지만이 포도당이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다음 페이지요. 자, 다음 페이지에는 그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설명해 놓은데요. 152페이지 위에 보면 첫 번째 테라그래프에 그런 말이 나와 있죠. 포도당 농도는 신장과 소장이 내강보다 높다. 그래서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게 어떤 에너지다? NA의 농도 기울기를 통해서 들어온다. 이런 얘기 되겠고요. 그 다음 테라그래프 2번은 GLUT를 뭐 하는데 사용한다 그랬죠? 글루코스를 촉진 확산시킨다 그랬어요. NAKATPage는 농도 기울기에 역행하는 NA를 내보내는데 관여한다. 까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또 NA와 SGLT 관계되는 좀 더 정확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까지만 여러분들 정리하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차트에서 연속 문제, 지금 이마의 땀 맛을 보는 그런 문제로 시작했어요. 152페이지 연속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다니엘이 받게 될 땀 검사는 땀 속에 있는 NaCl, 소금이죠, 의 농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자, 이온들과 물로 이루어진 땀은 땀샘의 상피세포에 의해서 관으로 밖으로 분비가 돼요. 땀이 관을 통하여서 피부로 이동하는 동안에 CFTR, 지난번에 언급했죠. CFTR 채널과 NA 채널은 Cl, Na 이것을
땀으로부터 체내로 이동을 시킵니다. CFTR 채널, 그 다음에 NA 채널, 이 두 개가 이동시킨다는 거예요. 이 관세포는 이들을 이동시키지만은 물을 통과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NaCl의 재흡수는 염분의 농도가 낮은 땀을 만듭니다. NaCl 들어오면 이제 NaCl 되겠죠. 그런데 상피세포에 CFTR 채널이 없으면은 이런 염분의 재흡수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낭포성 섬유증을 앓고 있는 사람의 경우 땀 속의 염분 농도가 정상인에 비해서 4배까지 높게 관찰된다. 이런 말이 있고, 이러한 정보에 근거해 볼 때 CFTR 단백질의 위치는 땀샘 상피세포에 있는 정당막에 있는가 아니면 기저층막인가. 당연히 땀샘의 내강을 향한 상피면이기 때문에 정당막에 있겠죠. 자, 그 다음에 6-3. 자, 6-3 보니까 두 번째 줄에 볼드체로 상피 관통수송 이런 말이 나와 있고, 바로 밑에 줄에 세포 내 이입, 소포 수송, 세포의 유출 세 가지 과정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래쪽에 있는 그림 5-22 그림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5-22 그림을 보게 되면요. 1번 혈장 단백질이 카비올리 안에 농축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 세포 내 이입을 통해서, 우리가 세포 내 이입 지난번에 제가 배웠죠? 자그마한 주머니를 형성해요. 그래서 우리가 소포 이렇게 이야기하고, 소포가 반대쪽으로 이동해 와서 간질액 쪽으로, 이제 혈액에서 간질액 쪽으로 어떤 물질을 이동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소포의 유출, 이런 세 가지 단계 과정을 통해서 이동이 된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연속 문제를 또 봅니다. 자,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어요. 땀 속의 염분이 정상인의 농도에 비해서 2배 이상 높게 나왔네요. 그래서 또 뭐 다른 검사도 많이 했겠죠. 낭포성 섬유증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자, 낭포성 섬유증으로 진단이 되었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폐 감염을 막기 위해서, 감염이니까 항생제를 처방하겠죠. 그 다음에 기도에 있는 점액을 완화시킨다. 자, 기도에 뭐 점액이 많이 차나 봐요. 이런 치료. 또 심각한 치료가 또 하나 있네요. 평생 식사 때마다 이자에서 나오는, 이자에는 다양한 종류의 그 소화효소가 많이 들어있죠. 이것을 평생 투여해야 했다.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낭포성 석류증에는 이자관에 있는 두꺼운 점액이 소화효소가 장으로 분비되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자 효소액이 장 쪽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장 속의 음식물이 분해가 안 되는 거죠. 인공적인 효소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굶게 되는 현상이죠. 문제에 대한 답은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159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중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생각할게요. 159페이지. 자, 159페이지에 가게 되면은 통합적 막수송에서 인슐린 분비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짚고 갑니다. 자, 인슐린 6장에서도 다시 또 인슐린이 서로로 나올 거예요. 자,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왼쪽에 있는 그림 세 가지가 있어요. 맨 위에는 노멀, 타입 1, 맨 밑에는 타입 2예요. 당뇨병 환자죠. 차이점이 뭡니까? 자, 정상인 사람은 당연히 췌장에서 인슐린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인슐린이 특히 이제 식사하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혈액 내 포장 농도가 굉장히 높아지죠. 그럼 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슐린 수용체가 붙게 되면은 글루코스를 업테이크해요. 장이나 간 이런 데서 이제 막 업테이크 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타입 1의 경우에는 인슐린이 만들어내는 췌장세포가 베타세포죠. 베타세포 자체가 파괴된 경우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슐린 자체가 안 만들어지니까 글루코스 업테이크가 일어나지 않죠. 타입 2 같은 경우는 인슐린은 만들어져요. 인슐린은 만들어지는데 reduced production, 양이 좀 작다는 거죠. 만들어지는데 양도 작고 인슐린 수용체에 문제가 생겨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그럼 포당이 일부 흡수되겠죠. 많이
정상적인 경우처럼 흡수는 안 될 거예요. 그리고 타입 1이나 타입 2나 어떻게 됩니까? 혈장에 포도당의 농도가 증가된 상태로 남아 있을 거예요. 오른쪽, 이거 역시 여러분 몇 번 봤던 건데 다시 또 짚어볼게요.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만들어질 때 큰 하나의 폴리펩타이드, 하나의 아미노 산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 폴리펩타이드로 만들어지죠. 그걸 우리가 프로인슐린이라고 그러고요. 거기 보면 A체인이라고 하는 것과 B체인이 있고, 그 다음에 시그널 펩타이드가 있고 C 펩타이드가 있죠. 시그널 펩타이드 역할, C 펩타이드 역할 제가 다 언급을 했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이제 시그널 펩타이드는 소포 쪽으로 단백질을 만들어라고 하는 신호를 전달해주고는 잘려져 버리죠. 그래서 C 펩타이드가 시그널 펩타이드가 없는 경우는 우리가 프로인슐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프로인슐린은 어떻게 되죠? 여기 보니까 다이설파이드 본드 황화 결합에 의해서 서로 이렇게 이제 고이기 시작하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죠? C 펩타이드가 빠져나가요. C 펩타이드가 빠져나가고 A 체인과 B 체인이 이제 성숙한 몰추한 인슐린이 되는 거죠. 몰추한 인슐린이 돼요. 근데 인슐린이 여기 보면 T 2분의 1 돼 있죠.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2분의 1이 사라지는 시간, 반감기가 6분 정도예요. 6분 정도. 6분 정도. 근데 C펩타이드는 인슐린보다 반감기가 굉장히 길죠.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이 적절하게 잘 만들어지고 있느냐 없느냐, 당뇨 환자들한테 이 C펩타이드 양을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설명할 거예요. 잘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자, 교과서 159페이지에 8, 세포막을 가로질러서 NA나 K가 이동하는 것은 흥분성 조직 안에서 정기적 신호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잘 알려져 왔다. 특히 이제 신경과 근육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내분비세포처럼 호르몬을 만드는 세포가 내분비세포죠. 비흥분성 조직, 자, 신경이나 근육은 흥분을 유발시켜요. 정기적 흥분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내분비세포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비흥분성 조직 안에서 발생하는 막의 전위의 작은 변화가 신호로 작용하더라. 이러한 과정이 가장 잘 연구된 애가 이자의 베타세포입니다. 인슐린을 만드는 이자의 베타세포예요. 자,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호르몬이 분비되는 과정은 세포막의 다양한 능력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자, 촉진 확산, 세포외 유출, 리간드와 막 전이에 의한 이온 채널의 개폐, 이 모든 것이 세포 기능을 조절하기 위해서 함께 일하는 것처럼 보여준다. 지금 우리가 2차 때에서 마가 역동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마가 역동성을 설명하기 가장 좋은 게 인슐린 분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자의 베타세포는 단백질 호르몬인 인슐린, 자, 우리 호르몬은 단백질 유래, 콜레스테롤 유래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인슐린은 당연히 단백질 유래죠. 그래서 단백질 호르몬인 인슐린을 합성하여서 세포질의 분비 소포에 저장한다. 우리가 분비 소포, 아까 우리가 소포를 만들어서 외부로 유출한다. 이제 그런 과정이에요. 식사 후 혈중의 포도당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은 베타세포가 세포 외 유출에 의해서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그러면 인슐린은 몸의 다른 세포들이 포도당을 흡수하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혈중 포도당의 농도를 식사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흡수를 하는데 관여한다. 이런 이야기죠. 자, 현재까지 알지 못했던 이 과정의 중요한 질문은 그럼 어떻게 베타세포가 혈당량이 올라간 것을 알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알아내고 인슐린이 어떻게 분비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베타세포의 대사를 정기적 활동과 연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 5-26, 우리 교과서에 오른쪽에 있는 5-26, 제목은 인슐린의 분비, 그 다음에 막수송이라 되어 있습니다. 자, A 그림이 있고 B 그림이 있습니다. 지금 동그라미 하나는
베타세포, 췌장에 있는 베타세포를 의미합니다. 베타세포. 자, A는 베타세포가 휴지기입니다. 휴지기. 휴지기는 뭐예요? 베타세포가 활동하지 않는다. 즉, 인슐린 분비를 하지 않는다는 경우고, B의 경우에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활동기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인슐린 분비할 때 정기적 활동과 관계가 된다 그랬어요. 정기적 활동과. 자, 먼저 이 그림을 한번 먼저 봅시다. 자, 베타 세포가 휴지기에 있을 때, 여기 보면 뭐 KATP 채널이 열리고, 또 말이 어려운데, 먼저 1번, 2번, 3번, 4번을 한번 봅시다. 자, 1번. 베타 세포가 휴지기다. 이것은 1번의 혈당 양이 적을 때, 즉 혈액 속의 포당이 적을 때, 물론 이제 포당이 적게 되면은 글루트 수송체에 의해서 이 베타세포 자체도 에너지가 필요하고 대사가 필요하죠. 그죠? 들어가는 양이 작은 거예요. 그럼 대사가 늦어지겠죠. 자, 대사가 늦어지게 되면은 여기서 말하는 포당 대사라는 것은 뭘 하기 위한 대사예요? 에너지, ATP를 만들기 위한 대사죠. 그러면 ATP의 양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양의 떨어지는 것에 의해서 K 채널이 열립니다. 이 K 채널은 ATP가 빠져나가는 데 관여하는 채널이에요. 그래서 KATP라고 이야기합니다. K 플러스를 이동시키는 체인이다. K가 뭐에 의해서? 낮아진 ATP에 의해서. 낮아진 ATP는 왜? 포당의 농도가 낮으니까 글루트 수송초를 통해서 베타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포당 양이 작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KATP 채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로 인해서 K 플러스가 세포 밖으로 나갑니다. 자, 세포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K가 밖으로 나가버리면은, 자, NA가 나가고 K가 들어오면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정기적으로 균형성을 약간 이룰 수가 있겠죠. 그런데 K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5번, 휴지막 전이의 세포에서는 인슐린 분비가 없다. 왜 그러냐면은, 이 상태가 되면은, 칼슘은 이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채널이 닫히게 됩니다. 자, 근데 베타세포에는 이미 인슐린을 만들어져가 있어요. 이 상황에서는 인슐린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B 한번 봅시다. 혈액 속에 혈액 속에 포당의 농도가 증가됐어요. 그럼 당연히 글루트를 통해서 포당이 베타세포로는 많이 들어오겠죠. 그럼 우리가 아웃라인 잠시 언급했듯이 해당 과정과 시트러산 회로를 거쳐서 ATP가 많아질 거예요. 자, ATP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K 채널, K가 빠져나가는 KATP 채널이 닫히게 될 거예요. 자, 닫히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 세포가 탈분극이 됩니다. 탈분극이 되어서 칼슘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K 채널이 K가 빠져나가고 CA가 들어오는데 왜 탈분극되느냐? 이거는 다음에 또 다시 배울 거예요. 그래서 탈분극이 됨으로써 칼슘 채널이 열립니다. 그럼 칼슘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요. 이 증가된 칼슘에 의해서 이 신호가 세포외 유출을 합니다. 분비 소포 안에 있는 인슐린을 빼내기 위한 세포외 유출을 시작하여서 인슐린을 분비시키는 과정입니다. 교과서 다시 한번 봅니다. 159페이지 맨 아래쪽에요. 방금 우리가 위에 A는 휴지 상태였어요. 자, 작동성 막 채널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것이 화학적 및 전기적 신호에 의해서 개폐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자, 베타세포는 인슐린 분비에 도움을 주는 두 개의 채널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전압 작동성 칼슘 채널입니다. 볼테이지 게이티드 칼슘 채널이에요. 자, 이 채널은 세포의 휴지막 전이의 상태에서는 닫혀 있는 경우예요. 그 다음에 다른 것은 K가 빠져나가는 K 누출 채널입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연료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K 누출로 ATP가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닫히게 된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ATP에 의해서 작동이 되는 K 채널이다. ATP 게이티드 K 채널 또는 KATP 채널 간단하게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서 포당 농도가 낮은 휴지 상태에서는 ATP 생산이 적다 그랬죠. 따라서 KATP 채널이 결합하려고 하는 ATP 숫자가 적을 거예요. 그래서 채널은 열린 상태로 계속 존재한다 그랬죠. 그럼 K가 세포 밖으로 쉽게 빠져나갈 거예요. 휴지막 전이에서 전압작동성 칼슘 채널이 닫혀 있고 인슐린은 분비가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B의 경우에는 혈중의 포당이 증가됐다. 그러면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글루트가 들어오게 되겠죠. 그럼 해당 과정 시트루스를 통해서 ATP 생성이 증가되겠고 K-ATP 채널에 결합하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K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한다. 그럼 K 플러스가 세포 안에 남아있다. 세포가 탈분국이 된다. 즉 K 플러스가 많이 남아있을수록 세포가 탈분국이 된다. 그렇게까지만 일단 정의를 내리기 바랍니다. 그것에 의해서 전압 작동성 칼슘 채널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전기화학적인 기울기에 따라서 칼슘은 세포 안으로 들어온다. 그럼 칼슘이 베타세포 안쪽보다도 밖에가 많은 농도로 존재한다는 뜻이죠. 그럼 칼슘이 이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칼슘은 인슐린을 포함한 세포의 세포 외 유출을 유도하는 단백질과 결합하여서 인슐린을 세포 외 공간으로 배출을 하게 도와주는 신호가 되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밑에 보니까 낭포성 섬유증에 대한 연속 문제의 결론을 정리해 놓고 있어요. 빈도를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 요즘 이제 치료 기술이 점점 증가해서 개선되지만 그래도 40세 정도다 이런 말이 있고, 그럼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한 원인, 우리가 교과서에 배웠던 원인 또 이런 것도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161페이지에는 요약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주면은 더욱더 좋겠네요. 이걸로 또 시간이 가비롭습니다. 자, 이것까지 해서 5장을 마치고 다음 시간은 6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